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홍성준입니다. 통증은 완치가 없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계속 조절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저는 주로 주사 치료를 하죠. 주사 바늘을 아픈 데 위치에 거치를 시켜가지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작업을 하죠. 통증의 악순환이라고 있어요. 통증이 심하면은 몸이 경직된다던가 움직일 수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시 통증을 악화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통증의 악순환을 좀 끊어주면은 심각한 통증은 반만 좀 낮춰줘도 사람들이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런 거 도와주는 작업이 마취통증학과가 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도저히 약물 치료나 신경 치료로 되지가 않는 사람들, 즉 마비 증상이 오는 사람들, 운동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들,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이 밖에도 운동신경은 좀 있지만은 아무리 해도 통증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수차례 치료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수술하는 거는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외과나 척추외과, 정형외과랑 환자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한번 하면은 다음 수술은 정말 힘들어요. 더 힘들어져요. 수술을 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이 잘 됐더라도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흉터가 아무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위험성을 다 감안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증은 내가 좀 잡아줄 테니까 조금만 좀 버텨보고 희망을 갖고 치료해 보면은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통증의 원인이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신경 염증이 생기는 게 더 큰 통증의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염을 치료를 하려면은 그 염증 부위에 정확히 바늘이 위치를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들을 와싱아웃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게 주어진 바늘의 공간이 2에서 3mm 밖에 없어요.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거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신경을 다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고 긴장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시술을 한 10,000건 이상 해본 것 같은데도 아직도 할 때는 긴장되고 떨리고 그럽니다. 제 입장에서는 신경과에서 보내는 두통 환자에 대한 블러드 패치가 제일 긴장되고 그냥 씻어내는 게 뿐만 아니라 블러드 패치를 하는 사람들은 척추의 경막에서 어느 부위가 구멍이 나 있어요. 척수액이 질질 흘러나와서 그것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구멍 난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잘 생기는 위치에다가 자신의 피를 뽑아가지고 경막 바깥쪽으로 자신의 피를 분사를 시켜서 피딱지를 만들어서 구멍을 메우는 시술이에요. 정확하게 위치를 해야 되고 피가 과도하게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때문에 이때도 항상 긴장을 해서 의료진들과 함께 시술을 합니다. 누워있을 때 안 아픈데 쓰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병을 의심해야 되고 와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단순 진통제로는 잘 해결이 안 되고 이 시술을 받아야 좋아집니다. 어떤 병이냐 하면은 뇌척수액의 볼륨이 줄어드는 병이에요. 뇌척수액은 뇌하고 두개골 사이에 공간에 차 있어요. 뇌수막이라고 하는 막 안에 뇌척수액이 고여 있는데 뇌척수액을 싸고 있는 뇌수막이라는 물주머니가 뇌를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뇌척수액이 뇌뿐만 아니라 척수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척수 마디마디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 좀 삐끗한다든가 가볍게 넘어진다든가 약한 부위가 굳어져서 뇌척수액이 새는 거죠. 보통 뇌척수액은 하루에 500cc가 새로 만들어지고 순환이 되는데 뇌척수액의 볼륨이 줄어들어서 뇌가 아래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혈관이 당겨지게 되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그 혈관이 찢어져서 출혈이 오기도 해요. 뇌출혈. 이것을 해결하려면 뭐 아무리 진통제를 써서 해결이 되지 않고 새고 있는 뇌수막의 바깥쪽으로 내 피를 뽑아서 주사를 해주면 새고 있는 뇌수막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경막 외 부위에 피를 주사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정확하게 주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좀 필요하죠.
저는 이런 환자가 왔을 때 홍성중 교수한테 매번 의뢰를 했고 한 번도 실수 없이 잘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 치료는 경험과 기술이 좀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환자가 오면은 우리 홍 교수한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이시면서 병원 부원장님이신데요. 굉장히 바쁘신 위치에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항상 꼼꼼하게 기본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특히 환자 안전과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같이 일하는 의료진들이 많이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입실을 했는데요. 기간 내 삭관이 안 돼 어려움을 겪던 중 홍성중 부원장님이 오셔서 인투베이션을 성공적으로 하셔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 진행되고 수술방 모든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 부원장님은 항상 빠른 판단을 하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수술실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일단은 좋은 수석을 만나서 정확한 술기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적어도 한 1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겪은 다음에 조심스럽게 환자 1명, 2명 치료하면서 경험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감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 이미지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바늘의 위치를 판단해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거치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옛날 얘기지만은 저희는 전공의 수련 시간이 기본 100시간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마취과가 많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전공의들이 경쟁률이 높은데 당시에는 IMF도 있고 그래서 저 이후로 제 밑에 기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평촌에 한림대 성심병원이 그때 개원해가지고 그 힘든 와중에 파견 가가지고 거기서 일도 많이 하고 지금의 전공의에 비해서는 나는 압도적인 수련 시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문의가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 전공의 수련 시간입니다. 수련을 많이 받을수록 강하게 받을수록 어렵게 받을수록 힘들수록 더 실력 있는 전문의가 될 것입니다. 힘든 수련 과정이 나의 의술의 기본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CRPS 환자들은 현대의학으로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효과가 좋은 치료법은 거의 없습니다. 환자 통증만 조절해 주면 되는 형편인데 그래서 환자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탁과에서 보기에도 좀 과할 정도로 강한 진통제를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CRPS 환자들은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을 못하게 돼요. 인생에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정 특례라든지 산재라든지 필요하다면 장애 판정도 내려줘서 어느 정도 환자가 사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생각엔 특별한 소통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환자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보면 특별히 공감을 참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료 중에 교수님은 설명하거나 대화할 때 아주 말을 길거나 거창하게 하지는 않고 짧게 하시는 편이지만 환자가 아프다고 표현하거나 어떤 말 할 땐 되게 맞장구도 잘 쳐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의 공감을 해주십니다.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그렇냐고 나도 그렇게 아파 본 적 있다. 환자분들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공화합법을 참 잘 쓰십니다. 가끔씩 대화 내용을 듣고 있으면 어머 저 환자분이 교수님하고 잘 아는 분이신가? 라고 착각할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수님만의 특별한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공감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끔씩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실 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 방법들을 설명하시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시범도 보여주시고 환자와 같이 서가지고 따라해 보시라고 하면서 직접 환자를 참여시키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가족같이 대해 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아마 그래서 환자분들이 더 교수님을 신뢰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은 환자 중심의 진료를 보시는 참다운 의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거다. 조금 지나면 또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통증의 경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죠. 근데 제 경험상 여기까지 통증이 왔으면 더 이상은 악화되지 않겠다 이런 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환자들한테 얘기해줘서 일단은 여기서 버텨보자 하는 희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악화된다고 생각하면은 환자한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의 통증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더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좀 희망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괜찮아질 거예요. 기다리면 좋아질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부원장님께서 항상 환자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잘 될 거다, 행복할 거다, 금방 집에 돌아가실 거다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통증 클리닉에 방문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통증으로 인해서 들어오실 때 보면 되게 불안한 모습, 걱정스러운 모습, 또 우울한 표정, 때로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진료 보시면서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좋아질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치료해 봅시다. 이런 말로 환자분들에게 위안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나 희망적인 말로 표현해 주시니까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안도의 표정을 보이고요. 진료실 나올 때는 아주 표정이 밝아져 나오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시술로 인한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말해주시는 긍정적인 말들, 희망적인 말을 해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신뢰, 희망 이런 걸로 회복 과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얘기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환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거짓말이 있어도 너무 나쁜 쪽으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반대적인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그래서 너무 최악의 경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더라도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로 희망적인 말을 해줘서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언젠가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 생각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자연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